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보신 조명규 통일부 장관의 남북회담 제2 내용, 잠시 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여러분께 더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18년 첫 방송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새해 어떤 인사를 국민들께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첫 일정, 문재인 대통령 산에 올랐는데 산에 같이 오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인데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보이네. 강원 최고 3인방. 진짜요. 재능이 함께. 네. 아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천행이에요. 앉으세요. 네.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 마지막 부분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2018년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밝고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드릴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세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교수님은 새해 인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인사 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정치가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는 지금 정상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정치만은 아직까지 그 과거랑 큰 차이가 없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입니다. 정말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야가 좀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이 아주 상기적인 고질적인 구조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뀌려면 일단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썩 그렇게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정치권을 오래 취재한 박문신 논설위원은 새해 정치에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 제발 싸움질 좀 그만하세요. 예, 이거 싸움질 좀 아니겠습니까? 그만하세요. 여야끼리 싸우고 야당끼리 싸우고 또 각 정당 내에서 싸우고 하는데 그 싸움이 생산적이고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적인 거면 괜찮은데 지극히 소모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한 싸움 이거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바람 아닐까 싶고 결국 그게 협치의 바람이라는 걸로 그 어젠다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 그 정치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을 등산으로 정했는데 같이 올라간 분들이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빛낸 의인들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저기 화면에도 아까 한번 보셨겠습니다만은 의인 6명, 이 의인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냐면 경찰청 또는 소방본부에서 추천해가지고 그 선정이 되는데요. 같이 등산을 했던 의인 6명은 주로 누구를 구했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대신 그걸로 피해를 입었거나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폭우로 고립됐던 차량에서 일가족 4명을 구한 사람, 그리고 차량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화재 속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사람, 또 성폭행 여성을 구하려다가 본인이 복부에 흉기를 맞아가지고 흉기에 찔린 사람, 그리고 그 강원 최고 3명이 있습니다. 예. 그 물속에 차량이 가라앉는 그 상황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수용으로 운전자를 구조했던 그런 사람, 토탈 6명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떤 희생정신, 안전 이런 것들이 요 신년 산행의 메시지에 담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어린 고등학생 3명 참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용감한 일을 해냈는데 고등학생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새해 첫 일정을 같이 했다. 해돋이를 같이 봤다. 저 학생들의 미래 상당히
오래도록 남을 중요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역동성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과거에 정부는 좀 폐쇄적이었고 대통령의 행보가 좀 가려져 있었는데 새해 첫 때부터 대통령이 저렇게 역동적으로 같이 국민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참 서민적이다는 게 여전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역동성과 서민성이라는 이 두 가지가 아마 올해 참 많은 부분 속에서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래서 미래성까지 만약에 합친다고 한다면 역동성, 서민성, 미래성이 잘 조합될 수 있는 첫 해의 하나의 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등산이 끝나고 나서는 청와대로 다시 가서 의인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아침 식사인가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아침이죠, 예, 일종의 아점이 되겠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을 의인들과의 등산으로 정했다. 조금 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런 모습도 예전 같으면은 대통령이 일정 잡지 않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박무신 의원도 그렇게 기사 많이 썼지만 늘 흔히 전국 구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일정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정치인들이 이제 새해 첫날 등산을 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면 또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구성한다 이런 쪽이었는데 특히 개념이 뭐 개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6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우리 사회의 이른바 엘리트라든지 사회 각층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이고 일반 보통 사람이고 우리 시민들인데 뭔가 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 산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런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를 어떤 행위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인사도 했고 새해 국정운영 구상도 밝혔을 텐데 말이죠. 신년사에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국정운영 구상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박무신 의원 보시기에는? 아마 신년사가 어제 있었고 그리고 예. 지금 진행 중인 청와대 신년 인사회가 예. 있습니다. 거의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메시지 이 세 가지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 때 그 메시지를 근거로 예. 압축을 하자면 대략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삶의 질 개선이 체감되도록 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국무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그 복지라든가 그 정책을 결과로 답하라 하는 것에 대한 그 화답 이것이 아마 담겨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는 주로 이제 그 적폐 이 부분이 이제 국정 1순위로 올라가 있고 심지어는 그 적폐 대상자들에 대한 기소권 유지라는 그런 아주 명시적인 표현까지 썼었는데 올해는 그것과 더불어서 삶의 질 개선 요걸 하는 거고 이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그 결국 어제 김정은 신년사에서 밝혀졌던 그 남북 관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몇 가지 그 메시지를 던졌는데 우선 일단 환영한다 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통일부와 문화체육부에 대해서는 남북 대화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교부에 대한 주문으로서 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제재 또 이 남북 관계 이것들이 이렇게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 요거는 긴밀하게 해라. 요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이 신년 인사회에서도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남북 대화를 고리로 한 어떤 그 한반도의 평화 정착 가능성에 대한 그 고리 활용 요런 것들이 주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해 우리가 이뤄낸 성과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3%대 경제 성장률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이 말이죠. 지난해 5,600억 달러인가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6등을 했대요.
이거 대단한 성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독립한 나라가 83개 국가입니다. 83개 네, 국가. 그 중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와 더불어서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참 대단한 나라임에 분명히 맞고요. 62년과 비교했을 때 국민소득이 12,000배 뛰었습니다. 12,000배. 어마어마한 건 큰 변화인데 다만 대통령이 이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에 봤을 때는 이 자살주 미를 포함해서 양극화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로 된 거고요. 특히 올해는 새 대통령 출범 1년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는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현 정부가 들어와서 자기 삶의 변화를 줬을 때는 지지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는 뭐 그건 자명한 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순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신년사 내용 중에 한 부분, 앞부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적폐청산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이 이 적폐청산이 지난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권에도 지속돼야 된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반드시 뭐 지난 정권의 잘못만을 광정하고 이제 혁파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 이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배태돼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바로 그런 점이 사실은 또 이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조를 바꾸는, 얼개를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 적폐청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야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한 입법이나 어떤 개혁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과거가 단지 과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와 같이 연동되는 과거의 적폐청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바뀌는 불공정 구조를 공정 구조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 신년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공관장 인사가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주 독일 대사의 정봉구 전 국회의원이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 총영사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정봉구 전 의원, 박선원 전 비서관 다 귀에 익숙한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관장 인사 때도 보면은 대통령의 외교 철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박선원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청와대 입성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상하이 총영사로 간다.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중국이 우리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베이징은 아니고 물론 상하이긴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청와대로 간다. 그리고 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 간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막 들어가지고 구체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인선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박선원 이제 신임 총영사죠. 이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참여정부 때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그 대립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자주파적 입장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보고 기타 그 외교 국제 정치학을 바라봤던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이른바 연계를 고리로 한 대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사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참고 주 독일 대사의 정본부 의원이 된 거는 모든 지금 대사가 대부분 그 정치권 인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큰 틀에서 연장선상의 맥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200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 역시 마찬가지로 귀에 익숙한 이름입니다. 200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주 교황청 대사.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지냈던 박구목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주 노르웨이 대사. 최규식 전 국회의원,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했던 최규식 전 국회의원은 주 헝가리 대사. 이렇게 과거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대거 그 공관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미국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치 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정치 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 내지 18%를 차지하거든요. 해외 공관장 포함해서 15% 정도. 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 과정 속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 기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함으로써 이제 연계고리를 하는 예.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 박선원 사계총영사는 외교안보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자주파의 대열에 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미국, 중국, 한국과의 그러한 그 삼각 구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는 그 정치 대사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렇게 문제는 없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강의 자리에 최고의 인물을 과연 선정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는 아마도 조금 논쟁거리는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 교수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정치인들이 전면에 포진하는 거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봉구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입니다만 굉장히 귀에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다시 독일 대사가 됐나라고 느낄 정도로 저도 지금 방금 들은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저 정봉구 대사뿐만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과거 정권에 특히 이제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 그때 그 정치 전선에 있던 분들이 너무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름 여러 가지를 고민했겠습니다만 현재의 직업 관료들과의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해온 마당이기 때문에 한미 공조 같은 문제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런 부분들과 이제 외교 관료들과의 어떤 일종의 갈등 같은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잘 풀어나가는 게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덧붙이면은 결국 그동안 선로 여타까지 나돌았던 것들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은 사시 출신 안 시킨다, 사법고시 출신 안 시킨다, 외무장관, 외무고시 출신 안 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로다가 많이 이제 떠돌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일정 부분의 인사와 관련된 기본 가이드라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외교부에서 해외 공관장 인선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거나 또 그 당시에 일했던 분들이 대거 해외 공관장에 내정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에 남북 대화를 하자, 연락 채널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북측의 호응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정됐던 수순일까요? 김정은 신년사가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제안일까요? 어떨까요? 저는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김정은 체제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손에는 북핵을 완성시키고 다른 한 손에는 그것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에는 비대칭적인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함의는 이겁니다. 결국은 막판에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막판 협상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군축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거는 지금은 남북한 대화 제안을 했지만은 결국은 대화의 축이 어디냐. 큰 틀에서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를 고립화시킨다. 중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 같이 함께 평화 모드로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나름대로 강경한 최대의 맥시멈 프레셔를 하겠다라고 하는 압박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조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그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은 연초에는 남북 대화 제의를 했고 그리고 중간마다 도발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신년사만 가지고 이 남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북핵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는 미완의 부분이 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본인이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과 관련된 정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새 교수님은 짧게 평가해 주시죠.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육성으로 자기가 신년사를 발표한 거잖아요. 어떤 문서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게 사실 아버지, 할아버지랑 달라진 그렇죠. 점이 달라진 게 바로 육성으로 그거죠. 하는 예. 거잖아요. 바로 이런 점이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 문제는 북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본 노선이 핵과 이 경제를 같이 병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 얘기처럼 일단 무력 완성했다, 핵무력 완성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뭔가 이 구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발빠르게 이제 그 대화에 응했는데, 응한 이제 얘기를 했죠. 문제는 이제 한미 간의 공조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계속 이 강경한 제재와 압박 쪽으로 갈 텐데, 우리가 과연 이쪽에서 어떻게 잘 이것을 조율해 나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것도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됐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만 어쨌든 남남 갈등의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한미 간의 공조의 문제 그리고 압박과 대화를 어떤 수순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북한 측의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반응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2017년을 빛내는 의인들과 북한산 등산했습니다. 오늘은 각계 인사들 초청해서 신년 인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박문심 의원? 일단 신년 인사회는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게 각계 인사가 다 모이는 자리 네.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막론하고 다 모이는 건데 246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본 신년 인사회의 메인 컨셉이라 그럴까요? 그 키워드는 희망과 공감. 그리고 슬로건은 나라답게 국가 정의롭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신년 인사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각계 인사가 다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년 동안의 국정의 우선순위라든가 정책적 우선순위, 철학, 가치, 이런 그 대통령의 뜻,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무회의 때 주문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함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헤드 테이블에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 그리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아까 헤드 테이블에 앉았던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라고 알려져 있죠. 이희아 씨 지금 화면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송기인 신부도 초청돼가지고 자리에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송기인 신부도 오늘 신년 인사에 참석을 했다. 송기인 신부 참 거침없이 현안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해주시는 분이었다.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취재 결과. 신년 인사회 조금 전에 말이죠. 저 자리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신년 인사에 참석한 분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입장한 장면도 나오는데 말이죠. 보통 기자들은 이런 기사 쓸 때 말이죠. 청와대에서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엠바고 같은 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지나야 기사를 쓸 수가 있는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SNS에 2시간 전에 말이죠. 신년 인사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올려요. 그래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의 피아노 공연 막 마쳤다라고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넌 할 수 있어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노래까지 불렀는데 정말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요즘 정치인들은 SNS에 안 하면은 일단 이제 SNS,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좀 이러한 어떤 SNS에 좀 능한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SNS를 지금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올리지 않으면 정치인 메시지를 할 이런 언론의 창구가 오히려 SNS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엠바고는 조금 아까 풀린 거잖아요. 근데 예. 미리 올린 거 아닙니까, 글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예상하고 상정하고 올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상태 그대로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국민과 하나의 소통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너무 SNS에 글을 많이 올리면 왜 자꾸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왜 SNS에 올리냐 그랬는데 적어도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NS에 올리는 게 일반 방송이나 신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알림의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정착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대표들도 초청 대상이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네요, 박문심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유승민 대표는 뭐 참석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던 모양이죠? 예, 결국 참석을 안 했는데 예. 야당의 주요 정당 3명의 대표가 예. 참석을 하지 않고 원내대표들이 참석한 걸로 원내대표들이 돼 대신 있습니다. 참석했군요. 예. 아마 이것은 상징적으로 올해 이제 지방선거가 제일 큰 정치권의 화제 아니겠습니까? 화두이기도 하고 또 덧붙인다면은 개헌 이거를 지방선거 때 할 수 있을지 말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요것을 앞둔 여야의 어떤 나름대로 기싸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올해는 선거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여야 간에 상대적으로 다툼과 어떤 정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좀 많겠다 하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풍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의 회담에 과연 응할지 이 부분도 신년에 과연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관심 가는 대목이고요. 안철수, 유승민 두 정당의 대표가 같은 정당에 몸담게 될지 이 부분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요즘 뉴스의 인물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었던 원전을 수출하면서 뭔가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특종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어제 새해 첫날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시장 갔다 온 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12월 초에 임종석 시장 방문하기 전에 이미 아랍에미리트 관련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셨던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는 답변을 안 했는데 말이죠. 하나 더 신년 인사를 집에서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나중에 알려졌죠. 여러분도 기사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급한 일이 있으니까 특사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폭로가 돼서 이야기할 수 없다. 저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가 된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나는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 당시의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UAE에게 원전을 다 해주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저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게 비용이 한 30조 원 정도 드는데요. 정부로서는 저거를 통해서 일단은 확보를 하고 경력이 있어야지만 다른 쪽의 원전을 수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리베이트를 누가 받았냐면은 이쪽 UAE 쪽에서 받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후폭풍이 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명개혁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재 정부가 UAE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을 또 지금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그걸 또 요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UA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과 나섰던 대화는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꾸만 이제 의혹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 부분을 자신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식이든 간에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선거를 앞둔 정부에게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아마 연초에 가장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방문. 사실은 누구보다 지금 청와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뭔가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요. 자유한국당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거기에 맞서서 방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전전 청와대, 또 직전 청와대는 사실상 와야 됐습니다만은 대신한 자유한국당에서 공세를 펴고 있고 이게 새해 해도 바뀌었는데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하루아침에 정리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현재 원전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청와대가 뭔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있어요. 적어도 무슨 원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뒷조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건 거의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들에서의
지난 정권이죠. 이명박 정권 때 이면 계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면 계약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군수 지원 약속인 건 맞는데 문제제 이것이 리베이트냐 그리고 이른바 핵 폐기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냐 이런 의혹도 남아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방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야당은 이걸 계속 정치 쟁점하려고 하는데 뭔가 지금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 검찰 조사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의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했다는 정황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땅이 마냥 공세적으로 나오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까도 이명박 대통령은 보셨다시피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건 마냥 또 공세를 낮추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가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익에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숨기고 어느 정도 방어하되 그러나 뭔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리고 이렇게 나가야지만 이 부분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박문시 의원. 사실을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또 발끈하기도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할까요? 그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3개 정권에 걸친 일이고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문제하고 군사협력 문제 이 두 가지지만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굉장히 이른바 야당과 보수 언론은 청와대 쪽의 의혹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 쪽은 상대적으로 친여 매체를 통해서 또 다른 역정보를 흘리고 있고 이러면서 일종의 미확인 정보로 가지고 서로가 그냥 네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우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원전 수출을 했죠. 원전 수출을 하고 이제 그리고 군사 협력에 대해서 명시적이든 또는 구도 합의든 간에 병행해서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자원 외교는 MB의 정치적 유산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폄하하는 게 있었습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사협력 부분도 상대적으로 방위산업 중심으로 갔고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당시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뒷얘기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나왔던 핵 폐기물의 국내 반입 계약설, 원전과 관련된 이면 합의가 되는 거고 군사협력 수준과 관련된 이면 합의, 이것이 유사시에 파병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요 대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어떡하냐, 한번 한꺼번에 이 문제를 좀 털었으면 좋겠다 하는 항의성 요청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임종석 실장이 간 거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마 이것에 대한 진실이라 그럴까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오는 것은 이달 말에 칼툰 행정청장이 우리나라에 한국 방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UAE에 또 실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안 잡혀 있지만 이번 달에 방한을 하고 그 방한 결과에 대한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그때쯤 돼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진실의 윤곽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 같고요. 또 아부다비 행정청장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